서울의 스타트업 축제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여기 같이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새로운 창업을 위해서 연구와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제 경험을 좀 공유를 해보고 또 같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그 노력이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초과학 쪽에서 그 기술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기초과학 쪽에서 그 기술의 기회를 봐서 그런 거를 창업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기초과학을 기술혁신으로 연결하는 데에서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챌린지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 경험을 통해서 좀 상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토론을 좀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과학 기술들이 전부 다 기초과학에서 시작을 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그렇다고 모든 과학의 성과들이 다 기술 개발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실생활에 실용적인 임팩트가 있는 기술적인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보고 그런 거를 접근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지스터라는 기술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 그 다음에 휴대전화, 그 다음에 통신망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이 트랜지스터라는 기기인데 이거는 디지털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발명이 된 것이 1947년도에 제가 근무하던 벨 연구소에서 발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도체와 비도체, 도체라는 것은 금속처럼 전기를 잘 통하는 성질이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고 비도체는 유리처럼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반도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평소에는 전기를 잘 통하지 않다가 아주 전압을 많이 가해주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도체도 아니고 비도체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성격이 되는 그런 물질이 있었는데 그런 반도체라는 물질 연구하는 아주 기초적인 과학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벨랩의 연구진들이 그 당시에 증폭을 장거리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목소리를 전화를 이렇게 증폭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연구를 하다가 이런 디바이스를 이런 소자를 발명하게 됐는데 처음에 그 연구를 보면 이 반도체라는 물질을 여기다 갖다 놓고 실제로 이렇게 얇은 금속막을 여기 실제 실험에서 보면 면도날로 이렇게 살짝 잘라가지고 여기 보면 페이퍼 클립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사무실에 쓰는 페이퍼 클립을 가지고 반도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 디바이스를 처음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과학에 대한 연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굉장히 작은 칩에 넣어서 굉장히 고성능의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랑 아주 거리가 먼 그런 기초과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한 12년이 지난 이후에 이 잭 켈비라는 분이랑 로버트 노이스라는 분이 이런 소자들을 이렇게 집적을 시켜가지고 같은 뒷판 위에다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게 집적 회로 기술이라는 건데 이 처음에 집적 회로를 보면 이게 굉장히 깔끔하지 않죠, 그렇죠? 전선도 이렇게 굉장히 접착제 같은 거로 붙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주 보면은 원시적인 기술이었는데 이 개념 자체가 집적 회로라는 개념 자체가 이 반도체의 디바이스들을 굉장히 많은 양을 디바이스들을 우리가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게 되면서 이제 켈비라는 분은 노벨상을 받으셨고 로버트 노이스라는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의 창업주로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다 알듯이 처음에 이제 이런 기술 개발이 돼서 70년대에 처음으로 디지털 연산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우리가 지금 기본 연산하는 장치가 인텔에서 발명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무어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매년 18개월마다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2배가 되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기초 과학이
굉장히 그 혁신적인 기술적인 개발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소위 말하는 sustaining innovation이라고 이게 우리말하면 지속 가능한 혁신인데 그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그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것이 창출하는 경제적인 가치가 많아지면서 이런 굉장히 큰 기술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예는 소위 말하는 광통신인데 광통신의 같은 경우도 그 처음에 개발은 이 아주 자연과학적인 문제였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전반사라고 해서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이 굉장히 작은 각도로 그 물 표면을 쳐다보면은 물 안에 있는 그 거북이의 등이 반사가 돼가지고 거울처럼 비치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그 밀도가 높은 그 매질 안에서 이 빛이 전파를 하게 되는 그 원리인데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 60년대에 그 광섬이라는 걸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유리로 이런 그 섬유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빛을 집어넣으면 이 전반사에서 그 빛이 유리 안에 갇혀서 굉장히 장거리를 이렇게 전파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광섬유의 처음에 발명을 하게 된 것이고 2009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죠. 이 발명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게 일단 개발이 된 이후에는 이런 광섬유 안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멀리 보낼 수 있는지 그런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약간 무어의 법칙하고 비슷하게 시간이 갈수록 매년 우리가 광섬유 하나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보의 양이 뭐 2배에서 3배 정도 굉장히 빠르게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의 그 기반이 돼서 지금 여기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정보를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넓은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전부 다 이런 광통신 같은 기술에 기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도 보면 아주 기초적인 그 과학의 발전이 어떤 순간인가 그 굉장히 실용성이 있는 기술 발전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 그 기술 발전이 결국은 이렇게 그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하면서 큰 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예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드라이브를 하는 그 동력은 결국은 유용성이에요. 실질적인 유용성, 경제적인 유용성이 있을 경우에 이런 기술적인 개발이 쓸모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는 그 서비스로 발전을 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 그게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다시 기술 개발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큰 임팩트를 가지는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20세기 초반에 과학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참 우리가 보기에 직관하고 참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희한한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중첩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원리를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실제로 그 미세한 자연현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로버스트하게 아주 확실하게 구현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탱글먼트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얽힘이라고 그러는데 양자 얽힘이라고 그래서 두 개의 양자계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이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그 현상을 우리가 사람들이 처음에 발견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실험실에서는 아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발명이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사실 한 15년에서 20년을 걸치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런 아주 익소틱한 아주 특정한 실험실에서만 관찰할 수 있었던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훨씬 더 엔지니어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로버스트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엄 전무님이 이러고 계신 IBM에서도 초전도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 아주 기본적인 퀀텀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했고 이제 저희도 원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기술 개발을 충분히 해서 지금은 아주 초보 단계긴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연산을 시킬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IBM이나 우리 회사의 제품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접해서 이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큰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을 해서 과연 그 초기에 트랜지스터나 그 광섬유처럼 큰 그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예요. 우리가 그 미래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미지수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 아주 큰 임팩트를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굉장히 크루셜한 단계에 와 있는 그 개발 단계에 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아주 기초 과학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네이블링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프로세스가 어떤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초기 단계의 기술들은 항상 그 기술이 그 기회가 잘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그 핸드폰, 셀폰 같은 걸 갖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그게 어떤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그 상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새로운 기술이고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응용 가능성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게 기회가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초반에 그 많은 기술 혁신은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물리학적으로 그 양자 아까 말한 중첩이나 그 얽힘 현상 같은 거를 과학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상상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갖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방법, 그 애플리케이션을 그 응용상 예측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면서도 또 가장 큰 어퍼튜니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런 과학을 적용 가능성이 있는 그 실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뭔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아주 쉽지 않고 잘 디파인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뭔지를 알아내기 되게 쉽지 않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과학적인 기술이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기술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뭐 이런 응용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상상력과 비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틀에 갇힌 사고를 하면 안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많이 실패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 틀에 갇히지 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문제들을 이런 이네이블러 같은 거를 우리가 상상을 했더라도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서 구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을 알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런 일을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열심히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그 리거러스하게 그 과학과 기술에 대한 그 굉장히 그 근본적인 접근을 굉장히 리거러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은 뭐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여기도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큰 그 단점은 그 시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그런 시장성을 발굴을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블루오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건접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좀 그 위험성, 리스크를 많이 감수를 하고 그런 거에 뛰어드는 그런 좀 도전적인 정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님이라고 얼마 전에 사실 올해 봄에 작고를 하셨어요. 네. 97년도에 그 소위 말하는 이노베이터의 딜레마라는 혁신가의 그 딜레마라는 그런 책을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혁신에는 두 가지 종류의 혁신이 있다.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지속적인 혁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무어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그 머추어한 테크놀로지를 아주 좀 성숙한 기술을 보면 그 다음 단계의 기술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고 그런 기술을 우리가 실제로 구현했을 때 어떤 시장성이 열리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예측 가능한 그런 식의 혁신을 이제 이분이 그 Sustaining Innovation이라고 해서 지속적인 혁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 또 하나는 그 반면에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파괴적인 혁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시장성이 보이지 못하는 아주 새로운 기술인데 그 기술이 어떤 다른 다른 응용 가능성을 통해서 이게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기존의 시장을 완전히 잠식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기회가 있는 기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의 핵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회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 시장이 원하는 퍼포먼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그 시장이 원하는 퍼포먼스는 그 진행의 속도가 그렇게 완만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샀을 때 2년 후에 내가 다른 컴퓨터를 사면 그 2년 후에 필요한 컴퓨터의 그 용량이나 그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증가 속도가 상당히 만만해요. 그 대신에 기술의 발전 속도는 이분의 이론에 의하면 기술의 발전 속도는 그 시장이 기대하는 퍼포먼스에 비해서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좀 고성능의 마켓이랑 그다음에 그 저가 마켓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기술이 밑에 있으면 이 저가 마켓에서는 이 기술이 퍼포먼스를 밑을 할 수 있지만 이 고가 마켓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아주 초기에는 그 마켓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만약에 이 기술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잘 찾아서 발전을 하다 보면 그 기술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이 하이엔드 마켓에 있는 기술을 충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기존의 이 하이엔드 마켓을 서포트를 하던 그런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파괴적인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음악을 어떻게든지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이 전화나 MP3 같은 거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음악을 듣게 되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 우리가 플라스틱 LP판이라고 레코드판에다가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 자석 테이프에 듣고 있거나. 근데 그 이후에 CD라는 디지털 음악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CD라는 게 나왔는데 처음에는 CD가 나왔을 때 뭐 가격도 비싸고 용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거 사람들이 많이 안 썼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LP랑 그 자석 테이프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충분히 많은 예를 들어서 충분히 그 용량이 확장이 되면서 그 기존의 기술보다 훨씬 더 우월한 기술이 되버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은 그 요즘에 그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 저장 기술인데 그 데이터 저장 기술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단위 소자당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용량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컴퓨터에는 도저히 비싸서 못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컴퓨터 말고 한 20년쯤 전에 그 디지털 카메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아이폰 같은 그 MP3 플레이어 이런 애플리케이션 나오면서 그런 데는 이 소형으로 우리가 들고 다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가격이 비싸고 용량이 작더라도 이런 플래시 메모리 기술이 굉장히 적용이 잘 돼서 그쪽에서 얘네들이 처음에 막 시장을 찾아가지고 그 기술이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플래시 메모리 용량이 굉장히 빨리 증폭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랩탑 컴퓨터를 사면은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이 플래시 메모리 기술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격도 싸지고 용량도 굉장히 빨리 증폭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 하드디스크 기술이 거의 사장이 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이제 파괴적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파괴적인 기술의 가장 핵심은 첫 번째는 시장성이 보이지가 않아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어떤 시장성이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그 가치, 응용 가치와 그 시장성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는데 그 불확실성과 하이 리스크라는 그런 굉장히 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파괴적인 혁신, 굉장히 큰 그 시장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그 성격이 됩니다.
이분은 이제 크리스텐슨 교수님이라는 분, 제가 몇 년 전에 살아생전에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키가 한 2m 정도가 되는 되게 거구세요. 근데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스타트업이나 창업 쪽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이론을 만들어서 큰 역할을 남기신 분입니다. 올해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그 창업을 생각하는 엔트러프레너로서, 혁신가로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어프로치를 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굉장히 불편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한데, 미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하나의 성격이 있다면, 불확실하다는 게 누구든지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많이 할 텐데,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성격의 하나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그 기본적인 전제로 받아들이고 일을 시작하면 좀 어려운 일을 출발을 하면서도 이게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모든 것이 항상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매니지할 수 있는지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뛰어들어서 부딪혀보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컴포터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거에 이제 지평선이라고 하죠. 지식의 지평선이 있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 지평선 밖에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를 시작할 때. 그러면 이 골이 사실 이게 지평선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굉장히 클리어하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뛰어든다면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지식의 지평선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선가 뭔가 새로운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발견이 결국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그 컴포터블한 아주 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그 불확실성의 세계로 뛰어드는 건데, 그 불확실적인 세계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그 성공적으로 내비게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자산이 필요한지, 첫 번째는 굉장히 그 솔리드한, 굉장히 그 탄탄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의 지평선 내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습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신에 두 번째는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식의 지평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창의성 영역이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나가서 길을 트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반응을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nimbl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굉장히 그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고 그 대신에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문제는 내가 좀 열심히 들어가서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식의 마음가짐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을 통해서 내가 쟁취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데 나가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동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말고 나랑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료로,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한정된 기회를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 성공적인, 그리고 가장 그 적극적인 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가장
마음가짐이 오픈이고 그다음에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가 약간 험불한 자세를 가지고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누군가한테는 내가 배울 것이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가능하면 그 열심히 우리랑 같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best people,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항상 찾아나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우리 동료의 사람들에 대해 동료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청취할 수 있는지 그것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그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변해요. 우리가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환경이 우리한테 항상 던져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하지 못하면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상은 변하고 기회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 thrive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변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주변의 세상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따라 변하지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 변화가 오면은 일단 내가 모르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겁이 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무섭고 겁이 많이 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두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원래 변하는 거고 항상 새로운 언서튼티가 나한테 던져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직시하고 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변화를 우리가 선도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익사이팅한 기회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그 주변의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한테 항상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우리 양자 컴퓨터나 이런 그 새로운 분야를 하다 보면 저랑 같이 연구를 시작해서 같이 고생을 했던 분들이 지금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서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우리의 기회랑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랑 미래를 반드시 우리한테 주어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미래를 꾸며 나갈 수 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